하루 멈췄고 바로 다음날 또 멈췄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으로 거래를 멈춰 세웠습니다. 두 시장이 나란히 이틀 연달아 멈춘 건 우리 증시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10.84%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29일, 장중에 또 8% 넘게 밀리면서 두 시장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화요일에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담으셨던 분들 수요일에는 계좌 열어보기가 무서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 이틀은 화면만 쳐다봤어요. 오늘은 이 상황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지, 과거 서킷 브레이커 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내 계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는 정리가 되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개념과 원리만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에 나오는 수치는 전부 7월 29일 수요일 장마감 기준입니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55분 코스피 200 선물이 5% 넘게 빠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1분 뒤인 10시 56분에는 코스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잠깐 세워두는 장치입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던지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잠깐 손을 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됐습니다. 낮 12시 19분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05% 떨어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13분 뒤인 12시 32분에는 코스피도 8.15% 하락하면서 멈췄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사이드카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시장 전체 매매를 20분 동안 통째로 멈춰 세우는 조치입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아예 차를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동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떨어진 상태로 1분간 유지되면 1단계가 걸립니다. 15%면 2단계, 20%면 그날 장이 아예 끝납니다. 이번엔 둘 다 1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제도가 준비해둔 카드 3장 중에 첫 장이 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첫 장이 화요일에도 열렸고 수요일에도 열렸습니다. 수요일 장이 끝났을 때 코스피는 5663.24포인트, 코스닥은 662.68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가 6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건 107일 만입니다. 하나만 짚고 갈게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이 망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속도를 줄이라고 붙여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밟혔다는 건 그만큼 빨리 내려왔다는 뜻이지 이 지수가 여기서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밀렸을까요? 표면적인 방아쇠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창신메모리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공모가 대비 장중 최고 500%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메모리를 이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호를 읽히면서 화요일에 삼성전자는 13%, SK하이닉스는 14% 넘게 빠졌습니다. 물론 다음날도 많이 빠졌고요. 여기에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와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 심리가 겹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라면 이번 하락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그 구멍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건 역대 서킷 브레이커 기록입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건 7월 29일까지 역대 15번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9번이 오래 걸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14번 중에 4번이 올해입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건들입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4년 8월 미국 증시 급락. 시장을 20분씩 멈춰 세울 정도의 일은 원래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에 2번, 6월에 3번, 7월에는 29일까지만 해도 벌써 4번입니다. 사이드카는 더 심합니다. 유가증권 사이드카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103회 걸렸는데 그중 43회가 올해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올해 한 해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진폭입니다. 떨어져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루에 움직이는 폭 자체가 예전과 다른 시장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목하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1% 오르면 2% 오르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1% 빠지면 2% 빠지죠. 문제는 이 상품이 배율을 맞추기 위해 매일 기계적으로 사고 팔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수가 빠진 날에는 배율을 유지하려고 장마감 무렵에 또 팔아야 합니다. 떨어지니까 팔고 파니까 더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는 국내 자산을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 잔고가 6월 22일 525억 달러에서 지금은 190억 달러까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6조 원 수준입니다.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온 돈까지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가 이 상품에서 입은 손실이 38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그 폭락한 날에도 개인은 레버리지 상품을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급락하면 곧 반등한다는 학습 효과가 쌓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4일 코스피가 12% 넘게 빠졌을 때 바로 다음 거래일에 9% 넘게 반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수를 조정하거나 투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 담당자는 레버리지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레버리지는 불을 지른 쪽이 아니라 이미 붙은 불에 부채질을 한 쪽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하락은 사실 산수로 설명이 됩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인 9385.59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그 상승을 만든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물론 두 종목 외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끌고 가면서 사실상 두 종목이 올라가면 증시가 상승하고 두 종목이 하락하면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었죠. 지수를 두 종목이 끌어올렸으면 그 두 종목이 조정받을 때 지수가 빠지는 것도 당연하죠. 올라간 이유와 내려온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설명이 안 됩니다. 코스닥은 올라갈 때 소외됐죠. 코스피가 반도체를 태우고 달리는 동안 코스닥은 내내 찬밥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고 있죠. 아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4월 27일에 1226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수요일에 6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석 달 만에 반토막입니다. 반도체 업종도 아닌데 3개월 내내 밀렸고 낙폭은 커졌고 변동성은 더 사나워졌습니다. 결국 7월 29일에 연중 최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7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은 2024년 12월 급락 당시 저점이었던 627.01포인트와 6%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날 코스닥에서 오른 종목은 141개, 내린 종목은 1554개였습니다.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의 17%까지 줄었습니다. 돈이 아예 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코스닥에서 무너진 건 실적이 아니라 수급입니다. 어떤 개별 호재도 안 듣는 장이라는 말이 요즘 코스닥에는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밤에 계좌를 열어서 레버리지 비중부터 세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증권사 앱에서 보유 종목을 쭉 훑어보시고 이름에 레버리지, 2배, 인버스, 곱버스가 들어간 상품이 전체의 몇 %인지 계산해보시는 겁니다. 이 숫자가 30%를 넘어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시장보다 2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수가 8% 빠진 날 내 계좌가 16% 빠졌다면 시장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배율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보세요. 그 레버리지 상품을 살 때 며칠 들고 있을 생각으로 사셨는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원래 며칠 단위로 쓰는 도구인데 물리는 순간 갑자기 장기 투자로 성격이 바뀝니다. 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진 겁니다. 바닥이 어딘지 맞히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아는 게 훨씬 급합니다. 두 번째, 반등을 확인할 때 지수 숫자만 보지 마세요. 지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는 환율입니다. 7월 29일 원달러 환율은 1446원대였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환율이 먼저 진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수가 하루 반등한 것보다 외국인이 며칠 연속으로 사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는 거래대금입니다. 특히 코스닥 거래대금이 늘어나는지 보셔야 합니다. 돈이 다시 들어와야 개별 호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설 때가 지수 한두 번 반등하는 것보다 훨씬 믿을 만한 신호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죠. 지수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지금 다 담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코스피 6000선 아래는 극단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증권사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도 지수가 이만큼 내려온 이상 대외 리스크가 정리되는 순간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은 꽤 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점은 지나고 나서야 저점이 됩니다. 수요일까지 확인된 건 저점이 아니라 낙폭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담는 대신 나눠서 담는 쪽을 택합니다. 내일 반등한다는 확신으로 한 번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그 다음 하락을 통째로 맞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두 시장이 이틀 연속 멈춘 건 처음이고 지금 시장의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진폭입니다. 둘째, 코스피 하락은 반도체 두 종목으로 설명되지만 코스닥 하락은 실적이 아니라 수급의 문제입니다. 셋째, 반등은 지수가 아니라 환율과 외국인, 수급과 거래대금이 먼저 알려줍니다.
이번 주에 계좌 열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닫으신 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번 주 같이 버틴 사람이 몇 명인지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지수는 하루에 12%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9%가 올랐죠. 그런데 그날 계좌를 회복한 사람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갈렸습니다. 같은 시장에 있었는데 결과가 달랐죠. 뭐가 달랐을까요? 그 답은 지금 화면에 띄워둔 영상에 있습니다. 분할 매수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 예정이니 구독 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